어머니의 장례식 사무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어두운 복도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나누는 속삭임을 들었다. 그들이 축배를 드는 것은 미래를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곧 미쳐버릴 운명에 대한 축하였다. 어머니 서지혜의 빈소에는 향냄새가 자욱했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영정사진 아래 앉아있는 내 가슴은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린 듯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오시며 거대한 진화그룹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오셨다. 그러나 가장 건강하시던 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모두가 신부전이라고 했지만 나는 어머니가 건강검진 결과가 늘 좋았고 혈압마저도 그분의 성격처럼 안정적이었던 것을 기억했다. 내가 미처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내 주변의 세계는 또 다른 그림자에 휩싸였다. 밤은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는 차가운 밤 공기로 가슴속에 울분을 식히고자 복도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들을 들었다. 그 목소리는 내 남편 박지훈과 그의 아버지 박태준, 그리고 시누이 박서연의 것이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 담긴 희열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제 정신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박태준의 낮은 목소리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때가 되면 유언장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모든 지분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박서연이 웃으며 덧붙였다. 박지훈이 잔을 들었다. 맑게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는 마치 무덤에 금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걱정 마세요. 걔가 마신 것만으로도 환각을 보기에 충분하니까. 그때 의사의 진단서가 마지막 망치질이 될 겁니다. 내 호흡이 멎었다. 귓가에 바람 소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가슴을 세게 움켜쥐었다.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지만 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대해 나는 알고 있었다. 상속인은 반드시 정신이 온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원래 회사를 위한 어머니의 선견지명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나는 소리 없이 내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스스로를 다잡았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빈소는 여전히 조문객들로 붐볐다. 곡소리와 종이 타는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였다. 나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어머니의 피와 땀이 저 늑대들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그 순간부터 내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지훈이 내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연우야,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안색이 안 좋아. 나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맑았지만 낯설었다. 한때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동반자는 이제 어둠 속의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갈색 찬물이 김을 피워올리고 있었다. 내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임종 직전 눈에 담고 있던 의심과 불안을 본 것 같았다. 대추차의 향은 달콤했지만 목구멍은 밧줄로 조이는 듯했다. 나는 바로 마시지 않고 재단을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찻잔을 옆에 두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그 남은 대추차를 깨끗한 유리병에 담았다. 수건으로 감싸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증거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박씨 집안 사람들의 행동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시누이 박서연은 항상 내 방문 앞을 서성였고 손에는 심심찮게 약병이 들려 있었다. 항상 비서신분으로 드나들던 젊은 여성 김민지는 한밤중에 몰래 박서연과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나는 못 본 척했지만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다. 마침내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 7일째 되는 날 나는 기회를 잡았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혼자 이진우 박사의 병원을 찾아갔다. 이진우 박사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신뢰하던 의사이자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건넨 유리병을 받아들고 미간을 좁혔다. 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는 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부탁드립니다. 검사해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답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연우 씨,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이 길은 한 번 들어서면 되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박씨 집안으로 돌아오는 복도의 불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벽이 나를 압박해오는 듯했다. 방문을 닫자마자 멀지 않은 곳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내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졌고 나는 잠든 척 숨소리를 고르게 내쉬었다. 그 발소리는 마침내 멀어갔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이진우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았다. 연우 씨, 샘플에서 중추신경, 억제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양은 적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기억 상실, 심지어 정신분열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가슴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 같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 약물은 시중에서 거의 구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달한 게 틀림없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죽음과 박씨 집안의 웃음소리가 겹쳐졌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사냥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바로 그때 박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미소는 온화했다. 누구랑 통화해?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감추며 억지로 웃었다. 그냥 친구가 걱정돼서. 그는 더 묻지 않고 가볍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긴장했나 보네. 푹 쉬어야 해.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또 다른 위협으로 변해 들렸다.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숨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깊은 밤, 나는 책상에 앉아 매일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누가 내게 약을 주었는지, 누가 몇 시에 복도를 지나갔는지, 심지어 누가 내 컵을 만졌는지까지. 나는 모든 사소한 것들이 미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연우야, 세상의 틈새를 통해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어머니가 이미 위험을 감지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방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부풀게 했다. 내 그림자가 벽에서 흔들렸다. 나는 그림자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테니 반드시 구독해주세요. 사흘 후 이진우 박사는 내게 검사 보고서를 건넸다. 종이 위의 화학구조식은 차가운 칼날처럼 보였다.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냥감이 되지 않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직감은 그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박씨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항상 희미한 양냄새가 났다. 마치 축축한 벽에서 새어나오는 가스처럼 내 코로 스며들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박서연은 종종 걱정하는 척하며 식탁 옆에 약병을 놓아두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 반짝였다. 마치 내가 그 작은 알약을 삼키기만 하면 그녀는 승리의 서광을 볼 수 있다는 듯이. 김민지의 모습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미소는 지나치게 상냥했지만 손끝의 긴장감은 감추지 못했다. 밤에 나는 방에 작은 등불을 켜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의 친필이 가득했다. 글씨체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글씨를 쓸어보았다. 마치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어머니가 내게 세상의 틈새를 통해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였다. 며칠 후 나는 최강수 씨를 만났다. 그는 전직 형사였고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직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다. 창밖으로 대나무 그림자가 흔들렸고 차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우 씨,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제가 개입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되는 겁니다. 나는 눈을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두렵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피와 땀이 짓밟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요. 최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침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오늘부터 반격을 배울 시간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날 밤 박씨 집안으로 돌아오는 복도는 어두웠다. 벽등만이 주황색 빛을 던지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그 카메라를 화장대 거울틀에 숨겼다. 책상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그리고 침실의 꽃병 안에 녹음기를 넣어 가까이 오는 사람은 누구든 놓치지 않도록 했다. 처음으로 이 작은 함정들을 설치하면서 내 손가락은 차가웠고 등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전례 없는 명료함을 느꼈다. 사냥감과 사냥꾼의 역할이 아마도 조용히 역전되고 있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연은 예상대로 내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곧장 내약 상자로 가서 안의 약을 다른 병으로 바꿔치기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엿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내 마음속에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가슴을 세게 누르며 스스로에게 참으라고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되뇌었다. 그 순간 나는 녹음기에서 나는 미세한 작동음을 들었다. 마치 나를 대신해 진실을 증언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박지우는 여전히 자상한 남편 역할을 연기하며 아침 식사와 대추차를 가져왔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미소 짓고는 차를 옆에 두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지훈 씨, 요즘 많이 바빠요? 항상 긴장한 것 같아서. 그는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내 손을 잡았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그의 말은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가시를 품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매일 밤 녹화된 영상과 소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때로는 고양이가 창밖에서 뛰어다녔고 때로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박씨 집안 사람들의 음침한 대화였다. 그들은 약물, 진단서, 심지어 회사 주주들 앞에서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내 귓가를 스쳤다. 나는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백업하며 마음속에 점차 그물망을 만들어갔다. 동시에 나는 더 깊은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김민지는 종종 심야에 외출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조용히 뒤를 밟았다.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는 낯선 남자와 작은 꾸러미를 교환했다. 나는 어둠 속에 숨어 그녀가 극도로 긴장하며 서둘러 떠나는 것을 보았다. 섣불리 나서지 않고 그 남자의 인상차게와 차량 번호판을 기억해 두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단서를 최강수에게 넘겼다. 그는 잠시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 내가 알아. 예전에 불법 약물 밀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아무래도 당신 어머니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군.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치 어둠의 소용돌이가 나를 삼키려 입을 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미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머니는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다. 연우야, 두려움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야. 침착함이 중요해. 나는 이를 악물고 두려움을 억눌렀다. 밤에 나는 다시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다. 종이 사이에는 누렇게 바른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몇 개의 알파벳과 숫자 S17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어머니가 임종 전에 남기려던 단서가 아닐까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이진우 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미간에 놀라움을 스쳤다. S17, 이건 보통의 약물 코드가 아닙니다. 어떤 실험용 억제제의 번호예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심장이 갑자기 수축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지 가족 내부의 음모가 아니라 더 거대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이진우 박사는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이현준 교수를 찾아가 보세요. 화학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나는 명함을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마치 아직 뽑지 않은 칼날을 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박서연이 갑자기 진료실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아름다웠지만 눈빛에는 신문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 그녀는 비웃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설 때 차가운 표정을 드러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내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씨 집안으로 돌아오니 공기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박태주는 거실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나를 향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연우야, 요즘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구나. 잠시 요양하는 걸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나를 올가매려 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신경 쓰겠습니다.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밤이 깊어 나는 홀로 창가에 앉아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마치 수많은 차가운 눈동자처럼 나의 발버둥을 지켜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관계는 변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태석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날, 하늘은 거대한 돌덩이를 짊어진 듯 흐렸다. 나는 혼자 로펌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내 모습은 가늘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어머니가 남기신 서류 가방을 꽉 쥐었다. 가슴은 불타는 듯했지만 짙은 안개에 휩싸인 기분이었다. 안내 직원이 나를 서재 같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법률 서적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종이와 잉크 그리고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한태석 변호사가 책상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평온했지만 날카로웠다. 그 눈은 마치 위장을 꿰뚫고 사람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서연우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확인하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억눌린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유언장입니다. 상속인은 반드시 정신이 온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제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태석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앉아 한자 꼼꼼히 살폈다. 그의 미간은 살짝 찌푸려졌지만 입가에는 냉소가 어렸다. 박씨 집안이 정말 좋은 머리를 썼군요.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만 받으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들은 회사를 장악하면서 동시에 혐의도 벗을 수 있겠죠. 그는 서류를 덮고 나와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어떤 음모든 허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몇 개의 영상 백업 파일을 꺼냈다. 화면에는 박서연이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한태석 변호사는
모든 것을 자세히 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엔 충분하죠. 이제부터는 제가 증거의 사슬을 만드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약물에서부터 거짓 진단서,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하나하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정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차가운 칼날 같았다. 나는 가슴속의 두려움이 조금 가시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무거움이 생겨났다. 법은 날카로운 검이지만 그 검을 쥔 사람은 베어내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로펌을 나올 때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소리 없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나는 거리를 걸으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진정한 빛은 모든 것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둠을 꿰뚫는 것이란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어쩌면 내가 어머니가 남기신 빛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한태석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을 유지했다. 그는 내게 증거를 보관하는 방법, 박씨 집안 사람들이 말을 떠보려 할 때 침묵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심지어 일기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이 어떤 글이든 당신의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든 흔적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어느 날 밤, 박지훈이 갑자기 내 방문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불빛 아래서는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했다. 그는 내가 들고 있는 책을 보며 미소 지었다. 뭘 쓰고 있어? 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나는 재빨리 책을 덮으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냥 쇠뱀 보고 있었어.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다. 공기 중에 압박감이 그물처럼 나를 감쌌다. 나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숨을 새고 있었다. 며칠 후 이진우 박사는 내게 새로운 검사 결과를 건넸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 약물 성분이 당신 체내에 이미 잔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심연뿐이라고. 나는 다시 한태석 변호사를 찾아가 보고서를 건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종이에 빠르게 질문 목록을 써내려갔다. 누가 약을 주었는가? 누가 현장에 있었는가? 누가 증언해 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다. 나는 종이에 빽빽하게 적힌 글씨를 보며 마음속의 압박감이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명료함을 느꼈다. 나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만의 그물을 짜고 있었다. 한편 박태주는 점차 초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차갑게 입을 열었다. 연우야, 요즘 자주 외출하는 것 같던데 의사를 불러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 순간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로 답했다. 아버님,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말에는 의도적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의 안색은 어두워졌다. 공기는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에도 폭발할 것 같았다. 밤에 나는 몰래 최강수에게 전화를 걸어 박씨 집안의 동태를 알렸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민지가 접촉하는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약물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유통망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한태석 변호사는 내가 이상훈 부장과 만나도록 주선했다. 그는 어머니의 옛 부하 직원이었고 지금도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우리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잠시 만났다. 어두운 불빛 아래 그가 내게 USB 하나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재무보고서입니다. 비정상적인 이체 내역이 몇 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때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어쩌면 진실을 여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내 불안했다. 마치 매 걸음이 그림자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문에 들어서자마자 박서영과 마주쳤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내 손에 들린 가방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봤다. 형님, 이렇게 늦게 어디 다녀오세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평온하게 대답했다. 회사에 자료 좀 가지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냉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스쳤다. 밤이 깊어 나는 방문을 닫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이 밝아지며 빽빽한 데이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해외로 이체된 것을 보았다. 수취인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위험한 기운이 풍겼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더 큰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데이터를 백업하여 한태석 변호사에게 한부를 넘겼다. 그는 그것을 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선을 추적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동기가 단지 재산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그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마음이 갑자기 조여왔지만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마침내 희망의 윤곽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박씨 집안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행동을 서두를 것이다. 깊은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 달은 마치 차가운 눈동자처럼 인간 세상의 암투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나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멈출 수 없어. 엄마, 내가 그들을 하나하나 빛 아래로 끌어낼게요. 폭풍은 결국 들이닥쳤다. 그날 저녁, 박태주는 갑자기 나를 위해 정신과 의사를 부르겠다고 제안했다. 식탁 위의 불빛이 흔들렸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띠에는 한 줄기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공기가 갑자기 응고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모든 먼지 알갱이가 내게 함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박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동조했다. 내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형님, 요즘 정말 피곤해 보이세요. 아버지 말씀 들으세요. 그들의 말은 부드러운 실 같았지만 실제로는 내 목을 겹겹이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종합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차체가 햇빛 아래 차갑게 빛났다. 김민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병원은 이미 예약해 두었다고 말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순순히 따르는 척 차에 올랐다. 창밖의 거리가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내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다. 마치 돌아올 수 없는 심연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차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그곳이 일반 병원이 아니라 청아 정신건강센터라는 것을 깨달았다. 철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는 마치 자유를 잠그는 쇠사슬 소리 같았다. 곁에 있던 박지우는 여전히 부드러운 얼굴을 유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널 낫게 해줄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끝없는 냉기뿐이었다. 입원 후 나는 하얀색 일색인 병실에 배정받았다. 벽에는 작은 창문 하나만 있었고 그곳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창백하고 힘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목이 따가웠다. 간호사들은 무표정하게 약과 물컵을 건넸다. 나는 삼키는 척하며 몰래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몸을 돌릴 때 수건에 뱉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발각될 수 있었다. 밤이 되자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텅 빈 복도에는 발소리만 울려 퍼졌다. 나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귓가에 갑자기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서연우 씨. 나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마주친 사람은 강희진 수간호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경계심과 함께 희미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 딸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께 빚을 졌습니다. 당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는 온통 그들의 사람이에요. 그녀는 내게 작은 투명한 액체 병을 건넸다. 이건 해독제예요. 그들이 주는 약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상쇄시켜 줄 겁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면 안 돼요. 나는 그 병을 꽉 쥐었다. 마치 구명줄을 잡은 것 같았다. 목이 메었지만 나는 겨우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다. 강희진 수간호사는 한숨을 쉬고 돌아서 떠났다. 목이 메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복도 불빛에 길게 늘어져 흔들리는 그림자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치료에 순응하는 척했다. 낮에는 조용히 의사의 문진에 협조했고 밤에는 해독제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렸다. 나는 이 병원의 구조, 복도의 순찰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철문의 개폐 소리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조용히 기억하며 퍼즐 조각처럼 점차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어느 날 밤 강희진 수간호사는 나를 한적한 복도로 데려가 반쯤 낡은 철문을 가리켰다. 여기는 오래된 창고로 통하는 길이에요. 감시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기회를 봐서 이쪽으로 나가세요.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말고 교대 시간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떠나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나는 의도적으로 정신이 혼미한 척하며 병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의사 김원석이 기록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는 나를 차갑게 훑어보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이름을 새겼다. 증거의 사슬에서 가장 앞에 놓아야 할 이름이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다. 간호사들은 응급 환자를 처리하느라 바빴고 복도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았다. 내 발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혔다. 나는 더듬거리며 그 철문에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밀었다. 녹슨 쇠가 마찰하는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천둥 소리에 묻혔다. 나는 숨을 참고 어두운 창고로 들어갔다. 공기 중에는 낡은 목재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다른 출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았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병원을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피부를 베었지만 나는 전례 없는 명료함을 느꼈다. 자유의 공기는 흙과 비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나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탈출이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추격의 시작이었다. 나는 주차된 화물차 뒤에 숨어 어둠 속에 웅크렸다.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연우야, 무너지면 안 돼.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틈새로 바깥 세상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화물차가 교회를 벗어났을 때 나는 운전사가 쉬는 틈을 타 몰래 차에서 내렸다. 진흙탕 길을 따라 도시의 불빛을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희망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의 해독제 병은 아직 있었다. 그 차가운 감촉은 내 앞에 여전히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박씨 집안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들은 분명 수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증거를 조작하여 나를 완전히 신면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감옥을 탈출했다. 내게는 반격할 기회가 있었다. 다음 단계는 모든 진실을 햇빛 아래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비 온 뒤의 공기는 축축한 흙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도시 변두리까지 걸어왔다. 가로등이 흔들리며 마치 수많은 차가운 눈동자처럼 내 모습을 지켜보는 듯했다. 청아 정신건강센터를 탈출한 그 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며 언제든 다시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공격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심연뿐이었다. 나는 먼저 최강수에게 연락했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연우 씨, 드디어 나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어둠을 가르는 빗줄기 같았다. 나는 그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 강희진 수간호사의 도움, 해독제의 존재, 김원석 의사의 거짓 진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 집안이 정말 철저한 그물을 쳤군요. 다행히 당신이 빠져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낡은 창고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부서진 지붕 틈으로 빗물이 떨어졌고 양철판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지만 마치 우리의 비밀 회동에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다. 최강수는 가방에서 몇 개의 서류를 꺼냈다. 거기에는 김민지가 해외의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거래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흐릿한 감시 카메라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이것이 그녀가 한밤중에 물건을 주고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그들의 동기가 단지 가산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검은 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최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게 건넸다. 한 분은 한태석 변호사에게 주세요. 그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겁니다. 다음 날 나는 몰래 로펌으로 들어갔다. 한태석 변호사는 나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 젖은 외투를 보며 순간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나는 단지 나지막이 말했다. 약간의 운과 몇몇 분의 선의 덕분입니다. 나는 강희진 수간호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의 도움은 반드시 숨겨져야 했다. 우리는 녹음 파일, 영상, 검사 결과, 그리고 재무 데이터를 책상 위에 모두 펼쳐놓았다. 그 조각난 증거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하나의 그물로 엮였다. 그물의 중심에는 박지훈과 박태준이 있었다. 한태석 변호사가 책상을 두드렸다. 우리는 이 사슬을 완성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찾아야 해요. 약물의 출처, 거짓 진단에 오고 간 돈의 흐름, 그리고 자금 이동의 최종 목적지. 그의 말투는 마치 진을 치는 것 같았고 나는 오랜만에 명료함을 느꼈다. 약물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나는 다시 이진우 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나를 실험실로 데려가 최신 검사 결과를 건넸다. 이것이 샘플의 핵심 성분입니다. 시중 약물과는 완전히 달라요. S17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덧붙였다. 이 약물은 과거 군사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이론상 민간에 유출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죽음과 박씨 집안의 추악한 야망이 이토록 은밀한 영역까지 연관되어 있었다니. 밤에 숙소로 돌아와 나는 희미한 등불을 켜고 그 보고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불빛에 반짝이며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어머니의 미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의 임종 직전 눈빛은 마치 내게 경고하는 것 같았다. 진실이 날카로울수록 상처는 더 깊다고. 나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그 칼날이 어둠을 찢게 할 거야. 며칠 후 이상훈 부장이 몰래 연락해왔다.
그는 내부 재무 자료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박태준이 승인한 여러 건의 거액 이체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자금은 해외의 한 회사로 흘러들어갔고 장부에는 연구 프로젝트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것은 당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의심하시던 문제입니다. 당시 제게 주시하라고 하셨는데 공개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두 손이 떨렸다. 가슴에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미 위험을 감지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으셨던 것이다. 나는 자료를 한태석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는 신속하게 정리하며 말이 빨라졌다. 자금 흐름이 파악됐으니 사슬의 절반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원석 의사의 뇌물수수 증거뿐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병원에서 그가 박서연과 서둘러 봉투를 주고받던 것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긴장해서 촬영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최강수가 계획을 제안했다. 제가 판을 짜겠습니다. 김민지와 김원석이 다시 거래하도록 만들죠. 그 장면만 잡으면 마지막 고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가 계획을 세울 때의 표정은 냉정했다. 마치 사냥을 지휘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들으며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이 도박이 생사를 가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기다리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깊은 밤이 되면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쳐 그 분주하면서도 단호한 필체를 반복해서 읽었다. 연우야, 틈새 속의 빛을 보아야 한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종이에 비쳐 마치 어둠 속으로 쏟아지는 부서진 빗줄기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엄마, 내가 그들을 빛 아래로 끌어낼게요.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날 밤 김민지는 예상대로 주차장에서 김원석과 만났다. 최강수는 이미 매복해 있었고 어둠 속의 렌즈는 그들이 봉투를 교환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화면이 정지했을 때 내 호흡은 거의 멎었다. 그 순간 나는 쇠처럼 단단한 증거의 무게를 느꼈다. 영상이 한태석 변호사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신중하게 서류를 닫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증거의 사슬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구름에 가려졌지만 여전히 반짝였다. 내 마음속에 기이한 힘이 솟아났다.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이 박씨 집안이 짠 검은 막이 마침내 찢어지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나를 전장으로 부르고 있었다. 박씨 집안은 마침내 바람의 낌새를 맡았다. 그 며칠 동안 공기는 마치 잿빛 커튼이 쳐진 것처럼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박태준은 빈번하게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문틈으로 들려오는 낮은 논쟁 속에서 나는 증거, 재무, 법원과 같은 단어들을 들었다.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고막을 찔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초조하고 음울했다. 마치 궁지에 몰린 맹수가 반격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박지훈의 태도도 급격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하지 않고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내 행동을 제약했다. 연우야, 요즘 너무 피곤해.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어. 그의 말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럴수록 증거의 사슬이 그들의 급소를 찔렀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무수한 별들이 지상으로 떨어진 것 같았지만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이 미약한 빛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결연한 의지가 솟아났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빛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단다. 단지 누군가 어둠을 걷어내야 할 뿐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이 칼산지옥이라도 나는 빛이 들어오게 할 것이다. 며칠 후 최강수가 나쁜 소식을 가져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박씨 집안이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를 미행했습니다. 그는 도찰된 사진 한 장을 내게 건넸다. 사진 속 그는 찻집을 나서고 있었고 멀리 흐릿한 형체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온 세상의 공기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적이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어떤 행동이든 발각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태석 변호사는 침착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빨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가 말하는 빨리는 박씨 집안이 반격하기 전에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더 큰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박서연이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옅은 색의 원피스를 입고 온화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독사의 혀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형님, 정말 가족을 이 지경까지 갈갈이 찢어 놓으실 거예요? 법정에서 이긴다고 해서 무사할 것 같아요? 박씨 집안의 손은 여기에만 닿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얼음물처럼 차가웠다. 내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나는 떨림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서연아, 내가 가족을 찢어놓은 게 아니야. 너희가 먼저 배신을 선택했어. 그녀의 눈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음흉한 냉기만이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마치 무수한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마음을 찢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가 일기장에 쓰셨던 글귀를 떠올렸다. 연우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란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엄마, 제가 해낼게요. 다음 날 회사 주주들은 갑자기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안에는 박씨 집안의 거액 자금이 해외로 흘러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몇 장의 재무자료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행동은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돌을 던진 것과 같았고 순식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박태주는 격노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누가 유출한 거야? 회의실의 긴장감은 거의 응고될 지경이었다. 나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장면 속 각자의 눈빛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화살 같았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소식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심장도 격렬하게 뛰었다. 그 이메일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 분명 다른 누군가가 암암리의 상황을 조장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박씨 집안 배후의 어두운 심연에 어쩌면 더 거대한 세력이 잠복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느꼈다. 한태석 변호사는 나를 보며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좋은 일일 수도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섰다는 것은 반드시 당신을 돕기 위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빌려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림자 아래 누가 진정한 사냥꾼인가. 한편 박지호는 더욱 과격한 수단을 취했다. 그는 갑자기 내 방에 나타나 차가운 눈빛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연우야,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더 이상 끼어들지 마.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내가 다 들어줄게. 손만 뗀다면 내 마음속에 강한 반감이 솟아올랐다. 나는 차갑게 응수했다. 내가 원하는 건 진실뿐이야.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갑자기 비웃었다. 그럼 기다려봐. 그는 돌아서 나갈 때 문을 세게 닫았다. 그 소리는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얼마 후 나는 길모퉁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차가 내 옆을 스치며 급정거했다. 운전석에서 낯설고 차가운 눈동자가 스쳐 지나가더니 차는 곧 질주에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떨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최강수에게 알렸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들이 드디어 더러운 수를 쓰기 시작했군요. 연우 씨, 당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품에서 낡은 권총 한 자루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차가운 금속이 냉기를 반사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이 지경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숨이 막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기의 의지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최강수는 단호했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까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침묵하며 총을 받았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밤이 깊어 나는 홀로 등불 아래 앉아 그 총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경계선 같았다. 나와 과거의 평온한 삶이 완전히 결별했음을 상징하는. 창밖에 비바람이 유리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무수한 주먹이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에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버틸게요. 며칠 후 법원은 마침내 개정 통지서를 발부했다. 그 차가운 종이는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진정한 대결이 곧 시작될 것이다. 빛과 어둠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다. 나는 박씨 집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들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다. 재판 전날 밤 공기는 닫힌 우물처럼 무거웠다. 나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잉크와 종이 냄새가 났다. 불빛이 서류들을 창백하게 비추어 마치 날카로운 칼날들 같았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긴장으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녹음 파일, 감시 카메라 영상, 검사 보고서, 재무 기록들은 마치 모처럼 나와 한태석 변호사가 박씨 집안이 짜놓은 거짓의 벽에 박아 넣은 것들이었다. 내일 그것들은 검은 막을 찢는 예리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창밖에 바람은 거셌고 멀리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마치 어둠 속의 불안한 심장박동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그녀는 마치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연우야, 너는 마지막 선을 지켜야 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흩어진 감정을 억누르며 증거의 사슬을 계속 정리했다. 한태석 변호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까?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한 걸음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금 이체의 데이터가 담긴 USB를 변호사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오늘 밤 로펌으로 오시죠.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는 자료를 챙겨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밤이 거리를 뒤덮었고 가로등 아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심장이 갑자기 조여왔다. 나는 태연한 첫걸음을 재촉했고 로펌 건물에 들어서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무실에서 한태석 변호사는 책상에 엎드려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는 눈빛에 한 줄기빛이 스쳤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물건을 주시죠. 나는 USB를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흐름이 나타났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응시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박씨 집안의 위장을 꿰뚫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 겁니다. 나는 말없이 화면에서 계속 깜박이는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수많은 지하 강물이 땅 밑에서 흐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생명을 삼킨 힘이었고 동시에 박씨 집안을 심연으로 끌어들일 증거였다. 갑자기 창밖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고개를 돌렸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길모퉁이에 서 있었고 몇 개의 흐릿한 그림자가 건물 밖을 배회하고 있었다. 마치 잠복한 사냥개 같았다. 한태석 변호사는 컴퓨터를 덮으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말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나와 그리고 최강수는 로펌에서 날이 새도록 버텼다. 커피의 쓴맛, 밤바람의 차가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긴장된 교향곡처럼 어우러졌다. 내 눈은 핏발이 섰지만 감히 잠시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냥감과 사냥꾼의 신분이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의 햇살이 마침내 두꺼운 구름을 뚫고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그 금빛을 보며 마음속에 전례 없는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여명은 대결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정오 무렵 박지훈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연우야, 정말
이 지경까지 가야겠어? 내일 법정에 서는 대가를 생각해봤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분노로 목이 메었다. 정말로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었다. 웃음소리는 쉬어 있었다. 좋아.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독사의 소리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을 손에 쥐었다. 종이의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누렇게 변했지만 필체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그 익숙한 문장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세상의 틈새를 통해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동시에 마지막 망설임마저 씻어냈다. 잠들기 전 나는 녹음기를 켜고 내 마음속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만약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정직 노력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단지 진실을 지키고 싶었던 딸일 뿐이에요. 나는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겼다. 마치 미래의 증거를 남기는 것 같았다. 새벽녘 비바람이 다시 몰아쳤다.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칠흑 같은 하늘을 밝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심장박동과 천둥 소리가 뒤섞이는 것을 들었다. 가슴 속의 두려움과 용기가 두 개의 홍수처럼 서로 부딪혔다. 마침내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나만의 전쟁터를 기다렸다. 법원의 문이 새벽빛 속에서 천천히 열렸다. 무거운 철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같았고 공기를 진동시켰다. 나는 한태석 변호사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북처럼 빠르게 뛰었다. 햇빛이 돌계단에 떨어졌지만 내 마음속의 냉기는 걷어내지 못했다. 오늘 진실은 어둠과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칼집에서 뽑혀나온 칼날이었다. 법정 내부는 장엄하고 엄숙했다. 벽은 높았고 불빛은 차가웠다. 박씨 집안 사람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태준의 표정은 음울했고 박지우는 여전히 위선적인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그들의 안방인 것처럼. 박서연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었고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고 의사봉이 내려쳐지는 순간 전체 공간은 응고된 정적에 휩싸였다. 한태석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유산 상속과 개인의 자유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 배후에는 오랫동안 계획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손가락을 무릎에 꽉 쥐었다. 손톱이 거의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첫 번째 증거가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자 공기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박서연이 내 방에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영상이었다. 고화질 영상은 그녀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까지 포착했다. 법정 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빛은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그냥 비타민이에요. 당신들이 고의로 왜곡하는 겁니다. 한태석 변호사는 침착하게 응수했다. 단순한 비타민이었다면 왜 서연우 씨의 혈액에서 중추신경 억제제 잔류물이 검출되었을까요? 이어서 이진우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목소리는 명확했다. 이것은 독립된 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약물 번호 S17, 장기간 복용 시 환각과 정신착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내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다. 마치 지난날의 고통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박씨 집안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어서 최강수가 출석했다. 그는 주차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다. 김민지와 김원석 의사가 비밀리에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김원석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변명하려 애썼다. 그건 단지 사적인 거래였을 뿐 사건과 무관합니다. 한태석 변호사는 즉시 반문했다. 사적인 거래에 거액의 현금이 오고 가고 정신질환 진단서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마치 바람 칼날이 위장을 베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김원석을 주시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다. 마치 진실의 밧줄이 그를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는 더듬거리다가 마침내 박씨 집안의 의뢰를 받아 나를 위해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음을 시인했다. 그 순간 공기는 마치 폭발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포효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박태주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침착하게 말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서연우의 정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소. 그녀의 행동거지에는 이미 문제가 있었소. 그는 말을 마치고 소위 일기라는 것을 한 뭉치 꺼냈다. 아내는 내가 병원에서 혼잣말을 하고 감정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였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기록들은 차가웠다. 마치 나를 그 하얀 감옥으로 다시 끌고 가려는 것 같았다. 나는 온몸이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다. 호흡이 가빠졌다. 바로 그때 한태석 변호사가 재판장 앞으로 걸어가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조작한 위증입니다. 다행히 당사자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내가 밤에 녹음기를 향해 남긴 마음의 소리였다. 만약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정직 노력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녹음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눈물이 내 시야를 가렸다. 그것은 내가 심형과 맞서 싸울 때 남긴 유일한 증거였다. 법정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박씨 집안 사람들에게 쏠렸다. 박지훈의 얼굴색이 급변했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어서 재무 증거가 제출되었다. 이상훈 부장이 출석하여 해외 송금 기록을 제출했고 자금이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가 S17 연구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화면 위의 숫자들은 차가웠지만 어떤 칼날보다도 예리했다. 박태준의 얼굴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이런 증거들은 모두 조작될 수 있어. 바로 그때 K의 목소리가 화상 연결을 통해 들려왔다. 그는 박씨 집안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 이메일 한 통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박지훈이 직접 작성한 지시가 나타났다. 복용량을 늘려라. 반드시 상속권을 잃게 만들어라.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내 심장이 세차게 조여왔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뜨거운 불길을 담고 있었다. 박지훈의 위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앞으로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이건 전부 모함이야.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마치 갇힌 짐승 같았다. 법원 경위들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자리에 앉아 손끝을 꽉 쥐었다. 흥분으로 몸이 떨렸다. 수년간 억눌렸던 고통이 이 순간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 어머니의 미소가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마치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연우야, 네가 해냈구나. 의사봉이 다시 내려쳐졌다.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하고 추후 선고하겠다고 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마치 악몽이 찢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박씨 집안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S17 배후에 숨겨진 검은 막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대한 짐승 같았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하늘은 먼지 덮인 종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법원 밖은 인파로 북적였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마치 폭풍 전의 번개 같았다. 내 발걸음은 느렸지만 유난히 단단했다. 어머니의 영정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분의 시선은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웠고 내가 여기까지 온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심리 결과 피고인 박지훈, 박태준, 박서연 및 김원석은 위조 진단, 장기간 독극물 투여, 불법 자금 이체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증거가 명백하므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쳐지는 소리는 천둥처럼 둔탁했다. 피고인 박지훈에게 징역 15년, 박태준에게 징역 10년, 박서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김원석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징역 8년에 처한다. 순간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박지훈은 분노에 차소리치며 법원 경위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눈빛은 갇힌 짐승처럼 흉포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위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태준은 잿빛 얼굴로 마치 부서진 석상 같았다. 박서연은 텅 빈 눈으로 온몸이 휘청거렸다. 나는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솟아난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복잡한 비애였다. 한때 나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 법의 철창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그분의 신념이 마침내 메아리를 얻었고 그분의 신뢰가 마침내 배신당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보고 계세요? 그들이 죗값을 치렀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걸어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고 몰려든 인파의 얼굴은 흐릿했다. 나는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을 느꼈다. 호흡이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하지만 안도감이 퍼지기도 전에 한태석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상기시켰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7에 대한 비밀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그의 우려를 증명했다. 그들은 박씨 집안의 범죄뿐만 아니라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서연우 씨, 송금된 해외 회사의 배경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일부 군사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눈을 찔렀다. 나는 깨달았다. USB 안의 데이터는 자금이 연신 리서치라는 회사로 흘러 들어갔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곳은 바로 이진우 박사가 S17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던 곳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어쩌면 단순한 가족의 배신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밤에 나는 홀로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의 바다처럼 넘실거렸다.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의 글씨는 분주하게 쓴 듯 흘려져 있었다. 연우야, 만약 언젠가 네가 S17을 보게 된다면 조심하렴. 그것은 모든 것을 삼키는 강이란다. 내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최강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았다. 단서를 좀 추적해봤습니다. 연신 리서치는 위장회사일 뿐 배우의 이익 집단은 거대합니다. 박씨 집안보다 훨씬 위험해요. 그들이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밧줄에 묶인 듯 조여왔다. 박씨 집안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더 큰 압류가 바로 심연이었다. 며칠 후 나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안에는 한 문장과 사진 한 장만 있었다. 사진에는 어두운 실험실이 담겨 있었고 선반에는 약병들이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S17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라벨이 놓여 있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 어머니가 죽기 전 다가갔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끝없는 구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메일을 한태석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군가 당신이 계속 파고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국가와 비밀이 얽힌 폭풍입니다. 그의 시선은 무거웠지만 빛나고 있었다. 연우 씨, 준비됐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분명히 알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도 이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빛은 결코 쉽게 비추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어둠을 걷어내지 않으면 빛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다. 밤이 깊어
나는 꿈에서 어머니가 빗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울면서 그녀를 향해 달려갔지만 시존 넘을 수 없는 틈이 가로막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여명의 첫 빗줄기가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밤은 깊었고 도시의 네온사인은 물 위에 떠있는 부서진 빛 조각 같았지만 내 마음속의 그림자를 비추지는 못했다. 박씨 집안은 이미 무너졌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전초병이 무너진 표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압류는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익명의 이메일에 적힌 S17은 낙인처럼 내 심장에 새겨졌다. 숨을 쉴 때마다 어머니의 죽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이메일과 사진을 들고 이진우 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그것을 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며 낮은 리듬을 만들었다. 이것은 확실히 실험실의 모습입니다. 그가 병의 라벨을 가리켰다. S17은 평범한 약물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신경 억제제입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과거에 관련 단서를 접하셨고 그로 인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새 같았고 내 머릿속을 울렸다. 목이 메었다. 만약 그렇다면 배우는 박씨 집안만이 아니라는 거군요. 이진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연신 리서치는 위장일 뿐 배우에는 아마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파헤치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 순간 나는 K를 떠올렸다. 그 신비로운 해커는 법정에서 한 번 도움을 주며 인정은 한 번만 받는다는 말을 남겼었다. 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가 남긴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화면이 몇 번 깜박이고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우, 당신이 내게 진 빚은 이미 갚았어. 왜 또 날 찾지?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당신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길 하나만 열어주세요. 이메일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몇 초간의 침묵 후 그가 비웃었다.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어? 그 길은 불길과 심연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만약 어머니가 진실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저는 물러설 수 없어요. 다음 날 나는 K로부터 추적 결과를 받았다. 이메일의 발신지는 남쪽의 한 항구 도시였고 구체적인 위치는 폐창고로 특정되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낚인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최강수에게 연락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계속해서 차창을 두드렸다. 마치 무수한 손가락이 유리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 생각은 복잡하게 얽혔다. 어머니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왜 그런 경고를 남기셨을까? 그녀는 이미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 헤드라이트가 밤의 어둠을 갈랐다. 어둠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피 묻은 입을 벌린 것 같았고 나는 그저 굳은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창고 밖, 녹슨 대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우리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며 먼지 쌓인 실험용 병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비추었다. 공기는 고인물처럼 무거웠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구석에는 낡은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마치 잠든 눈 같았다. 최강수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켰다. 잠시 후 화면이 켜지며 몇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다. K의 원격 메시지가 떴다. 이것이 네가 원하던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안의 정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파일이 하나씩 열리자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다. S17의 연구개발 보고서, 실험 기록,
심지어 사망자 명단까지. 어머니의 이름이 그 위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목표, 접촉 시 제거 필요라고 주석이 달려 있었다. 내 호흡이 갑자기 멎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의 죽음은 결코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것이었다. 내 손끝이 떨려 마우스를 거의 잡을 수 없었다. 최강수가 나를 부축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다.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창고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급했다. 등불이 갑자기 꺼지고 사방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쇠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것 같았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최강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빨리, 뒷문으로. 우리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다른 낡은 나무문을 향해 달려갔다. 바람이 불어들어오며 짭짤하고 축축한 바다 냄새를 실어왔다. 밖의 비는 이미 그쳤지만 밤하늘에는 별도 달도 없었다. 마치 검은 천이 드리워진 것 같았다. 우리가 막 문을 뛰쳐나오자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창고는 완전히 봉쇄된 것 같았다. 분명 누군가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차까지 미친 듯이 달려오면서 나는 온몸을 떨었다. 손에는 그 USB를 꽉 쥐고 있었다. 그 무게는 쇳덩이처럼 무거워서 거의 내 손가락을 부러뜨릴 것 같았다. 나는 이 안에 어머니의 사인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음모와 관련된 열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차가 밤길을 질주했다. 바람 소리가 거셌다. 나는 차창에 기댄 채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엄마, 당신은 도대체 생애 마지막에 무엇을 보셨나요? 그녀의 뒷모습이 내 눈앞에서 빛으로 흐려지며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한태석 변호사는 자료를 보고 나서 전례 없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의 추문이 아닙니다. 더 광범위한 소용돌이를 일으킬 겁니다. 연우 씨,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나는 손에 든 USB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씨 같아서 언제든 온 세상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USB는 로펌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었지만 나는 좀처럼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밤이 깊어 바람이 창문을 스치자 마치 보이지 않는 시선이 내 등을 쏘아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창고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더 거대하고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최강수가 최신 소식을 가져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어젯밤 창고가 폭발했습니다. 뼈 한 조각도 찾을 수 없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노에 차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행히 USB가 우리 손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남긴 단서는 완전히 묻혔을 것이다. 한태석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안에 검은고래라는 암호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배후 조직의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 흐름, 실험 기록 모두 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박 씨 집안은 그저 졸에 불과했고 진짜 판을 짜는 자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연우 씨, S17을 폭로하는 것은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이 메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또 다른 힘에 억눌렸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 명단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목숨으로 지킨 비밀을 이대로 묻히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나는 다시 K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너희가 주워온 물건은 이미 그들에게 발각됐다. 검은 고래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을까? 화면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우, 네가 또 불을 지르면 너 자신마저 태워버릴 수 있어. 잠시 멈춘 후 그는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문 잠금 장치가 뜯긴 흔적을 발견했다. 방 안은 어지럽혀지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낯선 담배 냄새가 났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마치 온 집이 함정이 된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창가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물건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미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쪽지를 최강수에게 건넸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즉시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동해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뽑아든 칼날처럼 단단했다. 그날 밤 나는 로펌에 임시로 머물렀다. 문 밖에서 경비원들이 교대로 지켜주고 나서야 조금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단지 취약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이진우 박사가 놀라운 발견을 가져왔다. 그는 다른 자료에서 실험 대상자의 암호명을 찾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현준 교수의 것과 일치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친구이자 그 온화한 교수님이 S17의 연구자 중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희생양이 된 것일까? 확인을 위해 나는 최강수와 함께 비밀리에 이현준 교수의 옛 실험실로 향했다. 그곳은 폐건물이었고 복도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실험실 문을 열자 공기 중에는 여전히 약품의 자극적인 냄새가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노트가 흩어져 있었고 글씨는 흘려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나는 숨을 죽였다. 서지혜가 S17에 접촉했다. 계속 추적할 경우 반드시 제거될 것. 노트의 글씨는 비뚤어져 있었다. 마치 급하게 쓴 것 같았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서 있기 힘들었다. 이게 뭘 증명하는 거죠?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최강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것은 당신 어머니의 죽음이 그녀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나는 그 글씨를 어루만졌다. 손끝이 차가웠다. 어머니의 용기가 이토록 잔인한 결과를 낳았다니 나는 문득 내 어깨의 책임이 단지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력을 빛 아래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펌으로 돌아온 후 한태석 변호사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불빛 아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은 그림자로 길게 늘어졌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박 씨 집안의 판결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S17의 진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반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확고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그것을 폭로할 겁니다. 밤이 깊어 나는 홀로 발코니로 나갔다. 바람이 한기를 실어와 내 옷소매를 펄럭이게 했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마치 무수한 별 같았지만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연우야, 틈새 속의 빛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전례 없는 단호함이 솟아올랐다.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쳤다. 나는 그것이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알았다. 어두운 세력은 이미 다가왔고 내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폭풍은 마침내 마지막 위장을 찢어발겼다. 그날 아침 나는 로펌 창문을 열었다. 거리는 여전히 차들로 붐볐지만 그 쉔요 아래에는 기이한 정적이 흐르는 듯했다. 마치 온 도시가 숨을 죽이고 어떤 그림자가 발톱을 드러내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한태석 변호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팩스 한 장을 내 앞에 놓았다.
종이 위에 글씨는 흘려져 있었지만 노골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다. S17 자료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미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어 마치 핏빛 같았다. 나는 심장이 차가워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목소리를 안정시켰다. 그들이 드디어 움직였군요. 최강수가 옆에서 비웃었다. 검은 고래놈들은 어둠 속에서 사냥하는데 익숙하지. 지금 너를 끌어내려는 것은 그 USB가 이미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는 말하며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기회이기도 해. 기회와 함정의 경계는 종종 한 끗 차이였다. 나는 눈을 감고 호흡이 가빠졌다. 어머니의 영정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분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촛불처럼 흔들렸다. 빛이 어둠을 꿰뚫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자료를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차가 로펌을 나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뒤에서 갑자기 검은색 SUV 2대가 나타났다. 헤드라이트는 차갑게 빛났고 마치 야수의 눈처럼 우리를 바싹 물고 늘어졌다. 운전사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차체가 길모퉁이에서 급회전하며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좌석을 꽉 잡고 호흡이 흐트러졌다. 총성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 총알이 뒷슈리를 깨뜨렸고 파편이 내 뺨을 스쳐 핏자국을 남겼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가 가득했다. 내 심장이 세차게 조여왔다. 최강수가 신속하게 권총을 꺼내 응사했다. 차 안에서 짧고 폭발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귀를 막았다. 눈물은 바람에 말라버렸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추살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운전사는 능숙한 기술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폐양구길에 차를 세웠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호흡이 가빴다. 나는 그 USB를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언제든 떨어뜨릴 것 같았다. 한태석 변호사가 내 어깨를 누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떻게든 이 증거는 그들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집 안은 어두웠고 외로운 등불 하나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그 등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의지처인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좀처럼 평온해지지 않았다. 검은 고래의 그림자는 거미줄처럼 퍼져 내 모든 호흡을 감싸고 있었다. 심야에 갑자기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등불이 순간 흔들렸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최강수가 경계하며 총을 들고 우리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신호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K다. 그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전례 없이 심각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희 위치가 발각됐다. 검은 고래가 이미 너희의 행방을 파악했어. 이 안전가옥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나는 숨을 죽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어떡하죠? K는 나를 쳐다보며 천천히 몇 단어를 내뱉었다. 반격뿐이다. 반격이요? 나는 멈칫했다. K가 설명했다. 그들의 네트워크 중추는 항구 도시의 비밀 기지에 있다. 내가 해킹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너희가 그들의 주의를 끌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핵심 데이터를 손에 넣어도 널 구할 수 없어.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다. 두려움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도망치는 것은 어둠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다. 어머니는 맞서는 것을 선택했다. 이제 나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계획은 고요한 밤에 점차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새벽 전에 각자 행동해야 했다. K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잠입하고 한태석 변호사는 일부 자료를 언론에 넘겨 연막을 칠 것이다. 그리고 나와 최강수는 직접 그 기지로 가서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출발하기 전
나는 홀로 창가로 걸어가 하늘가의 먹구름을 바라보았다. 바람에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파도 같았다. 나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연우야, 물러서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고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새벽녘, 우리는 항구에 도착했다. 그 폐창고, 단지는 밤의 어둠 속에서 잠자는 괴수 같았다. 칠흑 같은 입구들은 마치 수많은 벌어진 입 같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녹슨 쇠와 깨진 유리 위를 걷는 발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어둠 속으로 삼키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귓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창고 깊은 곳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한 남자의 형체가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불빛에 갈라져 냉정한 윤곽만 보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서연우, 드디어 나타났군. 검은 고래의 감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 순간 나는 온 세상의 공기가 굳어버린 것을 느꼈다. 손에 든 USB는 뜨거운 불씨 같아서 너무 뜨거워 거의 쥘 수 없었다. 나는 진정한 대결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창고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녹슨 냄새와 바다의 비린내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남자는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마치 사냥감에게 다가가는 맹수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나를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사람을 해부할 듯 날카로웠다. 서연우, 내 어미도 여기까지 왔다가 떠나지 못했지. 그 목소리는 낮고 조롱 섞였으며 마치 밤에 울리는 장례식 종소리 같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거의 질식할 것 같았다. 어머니는 홀로 S17의 비밀을 추적했다. 이제 나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운명은 정말 정해져 있는 것일까? 나는 억지로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과 맞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그분은 떠나지 못했지만 저는 그럴 겁니다. 남자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가 손뼉을 치자 창고 사방에서 눈부신 탐조등이 켜졌다.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나 나와 최강수를 둘러쌌다. 불빛 아래 검은 복면이 차갑게 빛났다. 마치 표정 없는 철판 같았다. 내 손끝은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은 불씨이자 시한폭탄이었다. 최강수가 살짝 고개를 돌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아직 기회가 있어. 그의 손은 총을 꽉 쥐고 있었고 눈빛은 냉정했다. 대치 상태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아서 언제든 끊어질 것 같았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깟 증거 좀 쥐고 있다고 검은 고래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저 당난거철일 뿐. 그가 손을 흔들자 한 검은 옷의 남자가 서류 봉투를 가져와 내 발밑에 던졌다. 안에는 놀랍게도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실험실 복도에 쓰러져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내 심장이 갑자기 조여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 순간 고통은 불길이 되어 내 가슴을 태웠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이 그분을 죽였지만 약점도 남겼지. 오늘 어떤 결말이 나든 나는 세상이 당신들을 보게 할 거야. 목소리는 쉬었지만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다가오는 순간 총성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 불꽃이 창고 안에서 터졌고 먼지와 연기가 순식간에 자욱해졌다. 최강수가 철통을 걷어차 불꽃을 엄폐물 삼아 나를 뒤로 밀쳤다. 뛰어. 그의 외침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등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허둥지둥 좁은 통로로 굴러 들어갔다. 철문의 반쯤 녹슨 가장자리가 손바닥을 베었고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마치 타오르는 불방울 같았다. 나는 극심한 고통을 참았다. 심장은 거의 찢어질 듯 격렬하게 뛰었다. 귓가의 추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통로 끝에는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밖은 칠흑 같은 바다였다. 짭짤하고 축축한 바닷바람이 불어들어와 차가운 자유의 기운을 실어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뛰어내렸다. 몸이 바닷물 속으로 무겁게 떨어졌다. 차가움이 순식간에 온몸을 감쌌다. 마치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귓가에는 여전히 창고 안의 총성과 폭발음이 들렸다. 멀리 최강수의 모습이 불빛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홀로 검은 옷의 남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눈물이 바닷물과 섞여 눈을 따갑게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멀어졌지만 마음속에 찢어지는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목숨으로 어둠에 저항했다. 이제 그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파도가 계속해서 덮쳐왔다. 나는 거의 기진맥진했다. 의식이 흐려질 무렵 한 손이 나를 작은 배 위로 세게 끌어당겼다. 어둠 속에서 나는 K의 냉정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나를 선실로 끌어당겼다. 빨리 멈출 수 없어. 그가 차갑게 명령하며 신속하게 엔진을 켰다. 작은 배가 어둠의 바다를 가르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다. 나는 선실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다. 그 USB를 꽉 쥔 손은 피와 바닷물로 범벅이 되었고 손끝은 마비되었지만 여전히 놓지 않았다. K가 나를 힐끗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강수는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은 칼로 도려낸 듯 했지만 고통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연우야, 틈새 속에 빛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멀리 수평선에서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불꽃이 검은 막을 찢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싸움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검은 고래의 힘은 거대했고 어머니가 남긴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짊어진 사명은 나를 한 걸음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짭짤하고 축축한 기운을 실어 얼굴을 때렸다. 작은 배는 파도 사이에서 흔들렸고 언제든 뒤집힐 것 같았다. K는 두 손으로 방향타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어둠 속의 빛 그림자 속에서 눈빛이 흔들렸다. 엔진의 굉음이 고막을 윙윙거리게 했다. 나는 USB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불씨인 것처럼. 여명이 밝아오면서 하늘가에는 잿빛이 감돌았고 바다는 부서진 은빛처럼 반짝였다. 폭풍 후 뒤의 공기는 아직 가시지 않은 비린내를 머금고 있었고 마치 전쟁터의 자욱한 포영 같았다. 나는 뱃머리에 서 있었다. 목이 메었고 눈물과 바닷바람이 섞여 차갑고 따가웠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최강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아마 불길 속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깃발처럼 내게 멈추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해안에는 한태석 변호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무사히 나타난 것을 보고 눈빛에 숨길 수 없는 감격이 스쳤지만 금세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가 USB를 받아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데이터만 공개되면 검은 고래는 빗속으로 끌려 나올 겁니다. K도 배낭에서 다른 노트북을 꺼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코드와 암호화된 채널 접속 알림이 떴다. 첫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데이터는 파도처럼 인터넷 세계로 퍼져나갔다. 파일, 실험 기록, 사망자 명단. S17에 대한 모든 진실이 대중의 시야로 밀려 들어갔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는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세계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다. 검은 고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다. 낯선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서연우,
정말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진실은 칼이 아니라 관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밖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불길이 순식간에 길모퉁이를 삼켰고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하늘을 찢는 듯했다. 나는 충격의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고 입안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했다. 혼란 속에서 K가 나를 세게 잡아 뒷문으로 끌었다. 불빛이 그의 냉정한 얼굴에 비쳤다. 그가 소리쳤다. 가자. 이게 그들의 마지막 반격이다. 우리는 폐허처럼 변한 거리를 달려나갔다. 귓가에는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다. 한태석 변호사가 나를 부축하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연우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이미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완전히 밝아졌다. 새벽빛이 자욱한 연기를 뚫고 마치 칼날처럼 검은 막을 베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모였다. 더 이상 냉담하거나 의심하는 눈초리가 아니었다. 충격과 분노였다. 누군가 외쳤다. 진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거센 파도가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빛이 마침내 대지를 비추는 것을 느꼈다. 검은 고래의 세력은 연이어 폭로되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체포되었다. 국제조사팀이 꾸려졌고 국경을 넘나들던 검은 막이 점차 걷혔다. 위험은 여전히 잠복해 있었지만 그들의 뿌리는 송두리째 뽑혔다. 몇 주 후 나는 어머니의 묘 앞에 섰다. 손에는 하얀 백합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바람이 풀밭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낮은 대답 같았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당신이 목숨으로 지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어요. 하늘빛이 부드럽게 묘지에 쏟아졌다. 멀리 나무십들이 바람에 반짝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치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연우야, 틈새 속에 빛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은 여전히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K가 내 곁으로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검은 고래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그들은 재결성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불은 이미 붙었어요. 다시는 꺼지지 않을 거예요. 석양이 질 무렵 나는 한태석 변호사와 나란히 서서 금빛 노을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멀리 파도는 여전히 넘실거렸다. 내 마음속에 문득 전례 없는 평온함이 차올랐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 단지 증오와 비밀만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용기였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빛과 어둠의 틈새 사이에서 나는 전진을 선택했다. 앞길이 여전히 위험하고 적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단지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 진실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말의 빛은 한순간에 비추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몸부림이 쌓여 만들어진 불꽃이었다.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나는 여전히 그 총성, 폭발음, 미친 듯이 뛰던 심장 소리와 찢어지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다. 그것들은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진 낙인처럼 진실은 결코 값싸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어머니 서지혜의 죽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목숨으로 내게 가르쳐 주셨다. 어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박씨 집안의 음모, 김원석의 배신, 김민지의 탐욕, 박지훈의 위선, 이 모든 것이 한때 나를 절망에 빠뜨렸고 심지어 정신병원에 갇혀 거짓을 삼키게 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얀 감옥 안에서 나는 숨을 죽이고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틈새 속의 빛을 찾는 법을 배웠다. 그 후 나는 여러 동맹을 만났다. 최강수는 피로 나를 지켜주며
충성이란 맹세가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한태석 변호사는 법으로 내게 방패를 만들어주며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다. K는 어두운 인터넷 시면에서 불꽃을 밝혀주며 기술이 차가운 기호가 아니라 반격할 수 있는 칼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우리는 함께 손잡고 박씨 집안의 허상을 하나씩 찢어냈고 S17의 비밀을 햇빛 아래로 끌어냈다. 그 USB는 마치 어머니가 내게 남기신 불씨 같았다. 그것은 나의 두려움을 태웠고 세상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검은 고래의 그림자가 아무리 거대해도 결국 빛을 가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승리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최강수의 생사는 아직도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K의 냉정한 뒷모습은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한태석 변호사의 침묵은 진실이 가져오는 것이 단지 빛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나는 종종 꿈에서 어머니를 본다. 그녀는 따뜻한 빛 속에 서서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본다. 나는 그녀를 향해 달려가지만 항상 넘을 수 없는 틈이 가로막고 있다. 깨어나면 눈물이 베개를 적시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 나는 안다. 그녀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용기라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검은 고래는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이 한번 불붙었다면 다시는 완전히 묻힐 수 없다. 빛은 모든 어둠을 꿰뚫을 것이다. 누군가 기꺼이 지키려고만 한다면, 이 경험에서 한 문장을 뽑아내자면 그것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빛은 바로 틈새에 있으니일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도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그림자를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환경의 압박, 때로는 사람의 계산, 때로는 내면의 갈등. 하지만 기억해달라. 모든 틈새에는 빛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일어서기로 선택하자 누군가 내 곁에 함께 서주었다는 것을. 친구, 낯선 사람, 심지어 만난 적 없는 영혼들까지. 정의는 결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고 지키려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절망을 느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달라. 박씨 집안의 몰락을, 검은 고래의 붕괴를, 그리고 내가 수없이 쓰러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던 모습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꺼지지 않는 마음 하나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나는 이 경험을 당신에게 남긴다. 이것이 단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빛은 올 것이라고 믿어달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